잠깐 쉬었죠? 네, 실강으로 들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네. 근데, 네, 제가, 그렇게 나이 먹은 것 같지 않은데, 암산을 못 하다니, 알아냈어요. 드린 거, 창피해라. 그럴 수 있죠.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수님께서, 허봐, 나이 먹으면 계산기 써야 돼. 계산기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10으로 했을까요? 25죠, 25. 네. 자, 125 나누면 P는 25. 다시 한번 눌러보죠. 125 나누기 5 하면 25가 나오죠. 25. 그래서 얘가 25 집어넣었을 때 얘가 7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틀렸네요. 얘가. 가격은 5가 감소네요. 5 감소 이렇게 나와야죠. 첫날부터 이렇게 심기일전 첫 회인데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부끄러워 죽겠네요. 자, 어찌됐거나 5 감소로 이제 모두 정답 처리하는 걸로 하죠. 자, 이 문제에서 기울기 크기 잘 알아야 되고, 기울기 크기,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공급함수의 기울기 크기, 균형의 이동은 사실 나도 실수했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계산을 잘못했네요. 5P는 125 나오면 P는 25 나와야 된다. 자, 균형량을 물어볼 때 30 대입하면 30 더하기 30이니까 60이 나오고, 여기서 25를 여기에다 대입하면 50에다가 25를 더하니까 75 나오겠죠. 그래서 균형량은 15가 증가. 양을 얘기할 때 15 증가. 이렇게 나와야죠. 네. 감사해요. 그럴 수 있죠. 네. 이해해 주세요. 앞자리에 있으면, 그게 쏙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허당끼 매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벌써, 약속한 시간은 5시 반이었는데, 5시 반이 돼서 나머지 문제는 좀 빨리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자, 6번 문제 한번 보죠. 우리 30분 내에 나머지 문제 한번 다 풀어내는 걸로 목표 잡고 한번 해보죠. 자, 많이 맞긴 했지만 좀 틀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이런 거였죠. 우리가 탄력성 3개, 이 딱 표를 보는 순간 탄력성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낌을 확 얻어야 돼요. 탄력성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좀 탄력성의 활용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탄력성의 정의만 본다라면, 자, 가격 탄력성이라고 나오면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A 수요니까 A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우리가 뭐분의 뭐 이렇게 쓸 때는 이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죠. 원인분의 결과를 쓴다. 이렇게 원인분의 결과.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A 수요니까 A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소득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변하냐, 가격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변하냐, 원인분의 결과. 교차 탄력성이 중요한데 이건 요만큼 덩어리로 매우 중요해요. 자, 교차 탄력성은 두 재와의 관계에 있을 때 해당 재와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차된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인데, 그러니까 A 수요니까 A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인데, 원인이 얘는 그 재와 가격이에요. A의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지만,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얘가 중요한 거죠.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가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요만큼이 숨겨져 있어요.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A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것이 이게 교차 탄력성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요 앞에 있는 이 A라는 재화가 해당 재화고 다른 재와 가격은 생략될 수 있다. 얘가 중요하죠. 출제자는 언제나 교차 탄력성을, 두 재화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교차 탄력성의 문제를 많이 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탄력성 3개를 보니까 결과는 다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은 양을 정하는 정량적 개념이다. 이게 중요한 단어고, 양을 정하는데 원인이 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소득 탄력성.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교차 탄력성.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탄력성을 정의했으니까 이거 한번 보죠.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제법 많이 맞았지만 이건 진짜로 보너스 문제로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6번 문제. 한번 보죠. 자, 모의고사에서 거의 매월 나올 거예요. 가장 경제론에서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니까 3개를 물어봤네요. A의 가격 탄력성 물어봤고, 자, 그 다음에 B 수의 교차 탄력성 물어봤고, A와 B의 관계, 얘가 쉬우니까 A, B 관계를 먼저 보죠. 두 재와의 관계는 대체제냐 보완제냐인데,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라고 얘기했었죠. 갑자기 세법의 신 송샘? 갑자기 세법의 신. 물론 밖에 계세요. 자, A, B 관계 보죠. A 수요량이 감소할 때, A 안 살 때, 이때 B 수요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안 살 때 샀으니까 이 두 개의 재와의 관계는 뭐다? 대체제죠. 대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는데 값이 얼마냐가 아니라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가격 탄력성에서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성이 큰 거예요. 이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양이 많이 변한다.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소득 탄력성은 줄여서 탄력성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가격 탄력성만 줄여서 가격을 생략하고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탄력성이 어떠냐 봤더니 A의 가격은 6% 변했는데 A 양은 3%밖에 변하지 않았어요. 즉 가격에 비해서 양이 적게 변한 거죠. 양이 적게 변했으니까 이건 비탄력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비탄력이다, 이렇게 비탄력이다. 물론 가격 탄력성을 따지면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이죠. 이건 A 것만 얘기하는 거죠. A의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그럼 A 가격이 6% 변했고 A 수량이 3% 변했으니까 얘는 0.5죠. 1보다 작으면 이걸 비탄력이라 하죠.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큰 값이면 탄력적, 0이면 완전 비탄력, 이렇게 정의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이죠. 비탄력. 근데 이 값을 구하기 전에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물었으니까 가격에 비해서 양이 더 변했으면 6%보다 더 큰 값으로 변했으면 탄력적이고 6%보다 작게 변했으면 이건 비탄력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답이 아니고 얘냐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얘를 결국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얘를 구해야 돼요. 비수의 교차 탄력성 중요하죠. 자, 근데 교차 탄력성은 두 개의 재화가 등장해서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물어보는 건데, 자, 여기에 식이 비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를 구하려면, 자, 얘는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앞에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되어 있고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비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묻는 거예요. 이게 해당 재화예요. 해당 재화 교차 탄력성에서. 그러니까 비수요량, 여기에 양이 빠진 거예요. 자, 비수요량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때 다른 재화 가격은 생략된 거예요. 근데 다른 재화가 뭐가 있는지 봤더니 비수량을 변화시키는 다른 재화가 A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A를 얘기하는 게 다른 재화고, 그래서 A의 가격 변화율에 의해서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비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 식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차 탄력성에서. 그러면 다른 재화 A 가격이 6% 변할 때 해당 재화 B 수량이 얼마 변했는지 봤더니 B 수량이 12% 변했던 거죠. 12% 변했다. 그래서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2.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놔야죠. 3번. 자, 교차 탄력성을 P가 왜 15인가요? 그래요. P가 25예요. 25 맞아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이제서 권지혜님 확실히 제가 틀렸어요. 25가 맞습니다. P25 맞습니다. 네. 가격 25고 제가 125 나누기 5를 15로 착각했어요. 암산이 안 돼가지고 계산기를 썼어야 되는데. 자, 그렇고 자, 교차 탄력성 중요하죠. 교차 탄력성. 자, 다시 한번 정의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비수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왔어요. 비수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라고 할 때
B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교차된 거에 의해서 B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앞에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B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앞에 다른 재와 가격이 생략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른 재화가 A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차 탄력성의 완벽한 정의는 A 가격에 대한 B 수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A 가격이 다른 재와 가격이 원인이고 B 수량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다른 재와 가격분의 B 수요량 이렇게 A 가격분의 B 수요량 이렇게 써서 값만 대입해서 구하는 것이 교차 탄력성이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언제나 헷갈렸는데 점점점인데 이제 알아냈으면 좋겠네요. 이해가 돼서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 잘 풀어냈으면 좋겠고, 자 결국 교차 탄력성은 자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A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 이때 수요 앞에 있는 A라는 재화가 얘가 해당 재화고 이 교차 탄력성의 정의는 A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묻는 거예요. 앞에 생략된 건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와 A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니까 식은 다른 재와 가격분의 A 수량이에요. 근데 다른 재와 가격을 생략해서 쓰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서 풀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정확히 알았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뿌듯해요, 저도. 자, 자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다 될 거예요. 자, 7번 문제 보죠. 7번은 우리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의외로 정답률이 좀 높아요. 물론 많이 분산되어 있긴 하지만 7번 문제 보면 이런 거죠. 다시 돌아와서 자, A 수량을 구할 때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량이에요. 얘는 그냥 수량이 아니라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량은 얘하고 얘를 곱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거죠. 자, 5는 2분의 네모했을 때 이 네모 값이 얼마냐 할 때 얘와 얘를 곱하는 값이 이 값이 되는 거예요. 1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얘 수량을 구하려면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량을 구하려면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이렇게 곱하면 되고, 자, 이 수량은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량을 구하려면 다른 재와 가격에다가 교차 탄력성을 곱하면 얘를 구할 수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자, 수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왔을 때 우리가 풀어내는 문제인데 7번 문제가 자, 7번 문제를 풀 때 스마트 학교론의 3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전체 수량의 변화를 구할 때 자, 동그라미 4번 문제 4번을 보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수도 있고 소득이 변할 수도 있고 다른 재와 가격이 동시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에 의해서도 수량이 변할 수 있고 얘에 의해서도 수량이 변할 수 있고 얘에 의해서도 수량이 변할 수 있는데 전체 수량의 전체 수량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죠. 전체 수량을 구하는 문제이고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수량의 방향에 주의해야 된다. 이게 중요했던 내용이었죠. 이때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량은 아까 식에서 봤듯이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변한 건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량은 다른 재와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끼리끼리 곱하면 된다. 이때 방향만 주의하면 된다. 이때 문제 풀을 때 제가 이런 방법을 제시했었어요.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보니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했고, 자, 아파트 가격이 소득이 각각 변했고 가격과 소득도 변했고 오피스텔 가격이 5% 변했대요. 다른 재화 가격인데 보니까 대체재 관계예요. 관계가 있는 다른 재화죠. 이때 아파트의 전체 수량이 얼마나 변했냐. 자, 이 문제는 답을 찾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문제를 정확히 풀어서 나중에도 이 문제를 계속 풀어내려면 이 문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수없이 읽어봐서 정말로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을 때까지 문제를 좀 열심히 읽어봐야 돼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자, 아파트의 전체 수량의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을까를 물어봤는데 얘를 구하려고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변했어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도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을 거고, 자, 소득도 변했대요. 소득도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을 거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가격도 변했대요. 오피스텔 가격도 변해서 아파트 수량도 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대체제 관계래요. 관련이 있으니까 다른 재와 가격에서 양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각각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도 양이 변할 수 있고, 아파트 양이, 소득에 의해서도 아파트 양이 변할 수 있고, 오피스텔 가격, 다른 지역 가격에 의해서도 아파트 양이 변할 수 있어요. 이걸 다 합쳐야 전체 수량 변화가 나오는 거죠. 자, 이때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변한 양을 구하려면 가격에 의해서 변한 양은 아파트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하면 되고, 소득에 의해서 변한 양을 구하려면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이렇게 구하면 되고,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한 건 교차 탄력성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끼리끼리 곱하면 된다. 이건 이제 암산으로 가능한 거니까 바로 한번 풀어보면, 가격 탄력성 0.6, 가격은 가격과 소득이 3%씩 변했으니까 얘는 1.8%, 소득 탄력성 0.4 곱하면 1.2%. 자, 다른 재와 가격이 5% 변했는데 교차 탄력성 0.3이니까 곱하면 1.5%.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양은 어렵진 않고 이제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방향이. 자, 그럼 원인들을 한번 봐야 돼요. 원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파트 가격과 소득은 3%씩 상승했다고 나왔어요. 상승. 얘 올랐다, 얘 올랐다. 오피스텔 가격도 5% 상승이라고 나왔어요. 얘도 올랐다, 이렇게. 자, 방향 체크하고. 자, 그럼 이제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를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때 쓰는 건 수요 법칙이에요. 비싸면 안 산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은 1.8% 줄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소득에 의해서 변한 양은 보니까 얘가 정상재라고 나왔어요. 정상재. 정상재는 돈 벌 때 사는 재화를 얘기하죠.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야, 아파트 수요량이 1.2 늘었을 거다. 정상재니까 돈 벌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두 재화가 대체제 관계라 그랬어요. 오피스텔 가격이 비싸지면 오피스텔은 안 살 거예요. 안 산다. 비싸면 오피스텔이 비싸졌으니까 오피스텔 안 산다. 그러면 오피스텔 안 사고 대신 아파트를 산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이건 대체제 관계니까 아파트의 수량이 1.5 증가한다. 정상재니까 돈 벌 때 산다. 수요 법칙에 의해서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방향을 체크해서 같은 방향이면 더하면 되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7% 증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마지막으로 더하면 반대 방향이니까 큰 거에 작은 걸 빼고 방향은 큰 걸 따라가면 돼요. 자, 2.7에서 1.8을 빼면 0.9가 나오죠. 두려워요. 0.9가 나오고 큰 거 방향을 따라가니까 증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수량의 변화율은 0.9 증가, 이렇게. 자,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유형으로 보면 돼요. 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는 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까지는 풀어낸다면 70점 이상 맞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연습하셔서, 자, 끼리끼리 곱해서 아파트의 변화량을,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한 다음에 방향을 체크할 때 원인의 방향을 잘 보고, 비싸면 안 산다, 수요 법칙. 소득이 늘어나면, 정상재면 돈 벌 때 산다. 다른 재와 가격이 비싸지면 다른 재와 안 사고 대체재 관계면 안 살 때 해당 재화를 산다. 그래서 증가한다. 같은 방향이면 더하면 되고, 반대 방향이면 큰 거에 작은 걸 빼고 뺀 값에서 방향은 큰 걸 따라간다, 이렇게 결정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0.9% 증가. 네. 제가 초등학교 때 항상 기억이 나요.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100점을 맞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공부를 좀 제법 잘했는데 100점을 못 맞고 항상 하나씩 틀렸어요. 근데 틀린 것도 뭐 막 어려운 걸 틀린 게 아니라 2 곱하기 1은 1 이렇게 써가지고 2인데 1이라고 써가지고 100점을 못 맞아가지고 어머니한테 항상 너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덜렁대냐 하면서 혼났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요.
하여간 제가 좀 그래요. 암산을 좀 실수 같은 걸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제 매력이라고 봐주세요. 미적분은 잘해요. 기하 벡터 이런 거 잘해요. 근데 어떻게 좀 사칙연산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렇게 너무 중요한 문제고 여기까지 풀어낸다라면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2개 준 경우도 많이 나왔어요. 3개 준 경우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여기까지 연습하면 앞으로 뭐 이런 문제 자주 나올 거니까 다 맞아서 고득점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꼬맹이 시절에 그랬었어요. 네. 맞아요. 끼리끼리 곱해서 방향 체크한다. 방향 체크할 때 원인들을 잘 보고 수요 법칙, 정상제냐, 열등제냐,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거 확인해서 방향 체크해서 다 더하면 된다. 자, 8번 보죠. 탄력성에 대한 문제. 자, 이게 좀 정답률이 가장 높네요. 자, 이 문제는 바로 한번 풀어보죠. 자, 보니까 탄력적인 재화는 우리가 이제 탄력적이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죠.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이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탄력성은 정량적 개념이니까 양의 변화를 구하는 개념인데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라고 할 때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가격 변화율고 수량 변화율이 나왔을 때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한다. 그럼 문장이 맞는지 봐야죠. 가격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맞네요. 자, 아까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이죠. 완전 탄력이니까 수평선 맞고. 자, 가격 탄력성이 1이면 1이라는 숫자를 단위 숫자라고 했어요. 단위 숫자. 그래서 수요 곡선은 단위 탄력적이다. 맞죠? 1이면 단위 숫자니까 1일 때 단위 탄력적. 이때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거죠. 자, 4번에 기울기의 크기가 클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이걸 이제 잘 봐야 돼요. 기울기 크기가 클수록 우리가 수요 곡선으로 봤을 때 세워져 있을 수도 있고 누워져 있을 수도 있는데 세워져 있을수록 비 내리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이 수직선이니까 비탄력적이고 세워져 있을수록 경사가 급하다,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사도가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사도는 이렇게 됐을 때 요만큼이 경사도예요. 이렇게 됐다면 요만큼이 경사도고 많이 세워져 있을수록 경사도가 큰 거예요. 경사도가 기울기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크기가 클수록 세워져 있다. 세워져 있으면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면 탄력성이 작다. 맞네요. 자, 5번에 Q는 150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독특한 함수죠. 이걸 읽으면 양은 언제나 150으로 일정하다. 이 얘기예요. 양이 일정한 곡선은 우리가 완전 비탄력이죠. 그러면 양과 상관없이 가격이 150으로 일정한 게 아니라 가격과 상관없이 뭐가 양이 언제나 15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5번은 완전 비탄력 곡선을 얘기한 거고, 자, 8번 문제였고 탄력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였죠. 세워져 있을수록 기울기 크다. 맞아요. 그렇게 정확히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9번 문제 보죠. 9번 문제 정답률이 이게 가장 높네요. 정답률이. 우리가 이제 탄력성이 커질 조건은 1년 내내 요만큼만 배울 거니까 이건 그냥 탄력성이 커질 조건이 뭐냐 그러면 그냥 눈 감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탁탁탁 나올 수 있도록 잘 정리해야 돼요. 자, 수요의 탄력성이 크려면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크고 공급이 탄력적이려면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탄력성이 크다.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그리고 일반적인 조건은 세수주장 비싸용이죠. 비싸용 이렇게 외웠어요. 세분화할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측정하는 관찰 기간이 길게 봤을 때가 더 탄력적이죠. 짧게 봤을 때보다. 비싼 사치품이 탄력적이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그래서 암기 코드로 세수주장 비싸용 이렇게 외웠죠. 자, 세수주장 비싸용. 그러니까 탄력성이 커질 조건 나오면 첫 번째 수요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두 번째 공급은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세 번째 세수주장 비싸용이 될수록 이렇게 탄력성이 커지는 조건. 이 문제가 나오면 보너스 문제니까 이건 뭐 30초도 안 돼서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번 문제 보니까 자, 수요든 공급이든 단기보다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맞는 지문이죠. 옳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1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이번에 보니까 세분화할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세수주장 비싸용할수록 탄력적이니까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인허가가 어려울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어렵다라는 건 쉽게 만들고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탄력적이라 그랬죠. 근데 어렵게 만드니까 비탄력적이겠네요. 공급의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대체재가 있는 경우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더 있으면 탄력적이다라고 나와야죠. 그러면 탄력적이면 탄력성이 크다라고 나와야죠. 틀렸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이건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거죠. 쉽게 빠르게 만들수록 탄력적인데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공급의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나머지는 틀렸고 1번은 맞았네요. 이런 문제는 암기만으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암기가 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왕, 네, 매력으로 봐주세요. 네. 자, 마지막 문제 보죠. 마지막 문제. 네. 목표 30분 내에 마지막 문제. 자, 이 문제는 진짜 이것도 보너스 문제인데, 이렇게 정답률이 낮아서, 조금 사실 좀 서운해요. 저는 완벽히 수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좀 틀린 분들이 있어서, 보죠.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자, 거미집 이론에서 자, 모형 형태가 뭐냐? 이 모형은 수렴형 또는 발산형, 순환형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암기했던 건 수렴형의 조건을 외웠어요. 수렴형의 조건은 수탄이 크거나 또는 공기가 크면 이렇게 되면 수렴형이고 이렇게 돼도 수렴형이다. 그래서 수탄, 공기면 수렴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게 되면 이건 수렴형이다. 탄력성으로 볼 때는 수요가 커야 되는 거예요. 기울기 크기가 수요의 기울기 크기보다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이것도 수렴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을 때는 탄력성으로 물을 때는 수요가 커야 되고 수요와 공급을 비교했을 때 기울기 크기로 물어봤을 때는 공급이 크면 자, 그러면 수렴형이다라는 거죠. 이거 반대가 되면 발산형이고 똑같으면 순환형이에요. 자, 그런데 함수식을 줄 때는 함수식으로 문제를 주어주고 거미집 이론의 모형이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이렇게 함수식을 통해서 거미집 모형을 찾으려면 함수식에서 수요나 공급의 기울기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의 크기를 구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때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절대값이 있고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렇게 하면 기울기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다 무시하고 플러스 값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걸 보는 거죠. 수요의 기울기보다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작으면 발산형, 똑같으면 순환형. 그래서 공기가 크면 기울기 크기예요. 이러면 수렴형이다. 반대가 되면 발산형이다. 공기가 작으면 발산형, 똑같으면 순환형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것만 알면 거미집 이론 문제는 모두 다 푸는 거예요.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커야 된다. 함수식이 주어지면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로 구하고 공기가 크면 수렴형, 공기가 작으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보죠. 자, 얘는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 공급이란 말이 안 써져 있죠. 그치만 알아야 돼요. D가 나오면 D 쓰는 건 수요예요. 앞에 건 수요를 얘기하는 거고 S라고 써져 있으면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 크기 한번 구해보죠. P의 개수는 1, Q의 개수는 3이니까 1분의 3 마이너스 무시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시하고 플러스 절대값이 있으니까 기울기 크기 얘기하면 절대값이 있어서 마이너스 무시하고 1분의 3이에요. 자, 기울기 크기는 얘가 P의 개수 4, Q의 개수 1이니까 4분의 1. 얘는 0.25고 얘는 3이니까 얘가 큰 거네요. 수요의 기울기 크기가 크다고 나왔어요. 공기가 크면 수렴형인데 공기가 작으니까 얘는 무슨 형이다? 발산형 이렇게 될 거고 발산형.
자, 비주택 보죠. P의 개수가 2고 Q의 개수 1이니까 기울기 크기는 2분의 1. P의 개수 1, Q의 개수 2니까 얘는 1분의 2. 얘는 2고 얘는 0.5니까 얘가 크네요. S가 들어가 있으니까 공조, 공이 큰 거죠. 공기가 크니까 이건 무슨 형이다? 대답해봐요. 댓글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공기가 크니까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다. 자, 그래서 A는 발산형이고 B는 수렴형.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다음에 제가 다음에 이제 심기일전 또 할 때 거미집이론을 한번 다시 낼 거예요. 정말로 이게 100%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미집이론 무조건 맞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할 게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함수식 주면 기울기 크기 구해서 공기가 크면 수렴형이고 공기가 작으면 발산형이니까 자, 그래서 수렴형 이렇게 나와야죠. 다음에는 진짜로 심기일전에 공부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거미집이론 이론 나오면 무조건 100% 맞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약속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심기일전을 받고 이거죠. 뭐 함수식 주어지면 방금 설명했던 거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걸 까먹으면 안 되죠. 가격 탄력성식과 똑같아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P분의 Q, P분의 Q 이렇게 해서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고 나오면 공기가 크면 수렴형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식이 나오면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공기가 크면 수렴형, 공기가 작으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밥도 해야 하고 벌써 끝나나요? 아쉬워요. 밥도 해야 되고 앞뒤가 안 맞는데 벌써 끝났나요? 아쉬운데 밥도 해야 되고 이제 밥 하세요. 밥. 오늘 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30분 좀 늦어졌는데 전에도 제가 홍보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부는 물론 이제 제가 좀 가능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도 조절하고 문제 난이도 조절하고 이렇게 하긴 할 텐데 이 수업은 사실 너무 부담 없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좀 공부할 때 어려운 부분을 심기일전 하겠다 그러면 그때 좀 참여하셔서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바쁘신 분들 때문에 물론 바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제 마음은 물론 많은 사람 참여하면 너무 좋죠.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이성훈 교수님 24일 날 할 때 막 500명, 1000명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늘 제 수업 듣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좀 이따가 확인해 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지 간에 제 수업을 듣고서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는 걸 좀 더 처음에는 초심으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하나라도 정확히 알고 가는 걸 목표로 해서 심기일전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 완벽히 좀 채워나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청 좋으시다. 노래 잘 못해요. 난 노래 못한다고 유튜브에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이거 했다가 많이 노래 더럽게 못한다고 많이 얘기 들었어요. 나중에 24일 날 제가 노래 한번 할 수 있어요. 24일 날 교수님 이벤트 수업할 때 제가 참여해서 잠깐 짤 시간으로 그거 좀 안 맞나 분위기가? 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4시 전에 한 5분 정도 먼저 와서 노래 한번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심기일전 할 때 뭐 기분 좋으면 노래도 많이 해드리고 노래를 원한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춤을 추기를 원한다 그러면 몸치이긴 하지만 뭔가를 준비해서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공부할 때 즐겁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심기일전과 함께 즐겁게 공부해서 중요한 건 즐겁게 얘가 중요해요. 즐겁게 그냥 즐거울 수는 없어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으면 즐거울 수 있고 내가 공부한 것이 좀 더 내가 잘하게 되면 스스로 보상을 얻게 되니까 또 즐거워지는 계기가 생겨서 더 잘하게 되고 그럼 또 즐거워져요. 공부라는 건 사실 그런 게 좀 많긴 한데 열심히 하면 분명 즐거워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잘하게 되면 학개론이 1차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서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으니까 함께 즐겁게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나중에
뭐 메가랜드 수강하시는 분들은 수강 후기에 많이 좀 올려주시고 유튜브에서 제 영상 한번 보시면 댓글이라도 한번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고 저도 보람을 많이 느껴서 더 열심히 강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세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이제 1월 달에 다시 공지 올리면서 다시 1월 달에 새롭게 새해 심기일전을 찾아배울 거고 12월 24일 날 이소은 교수님의 세법 조세총론 심기일전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즐겁게 같이 세법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저 심기일전 학개론 때도 이소은 교수님 모셔서 노래라도 한번 할 수 있게 이소은 교수님 아리랑 노래 잘해요. 정선 아리랑 그 노래라도 한번 불러달라고 제가 조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